제150화 진법으로 싸우다 제1장. 한편 제갈량은 대군을 이끌고 다시 기산으로 나왔다. 군사들을 위로하고 나자 위연, 진식, 두경, 장의 네 장수가 제갈량의 군막으로 들어와 죄를 청했다. 누구 잘못으로 군사를 잃었는가? 제갈량이 묻자 위연이 대답했다. 진식이 장령을 듣지 않고 골짜기 입구로 잠입하는 바람에 대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식이 발끈했다. 아닙니다. 이는 위원이 제게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무슨 소리냐? 위장군이 그대를 구하였는데 그대는 도리어 그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냐? 장령을 어긴 이상 교묘한 말은 필요 없다. 여봐라. 이자를 끌어내 목을 베라. 이에 망나니들이 진식을 끌고 나가 목을 뱄다. 잠시 후 제갈량은 군막 앞에 그 수급을 매달아 장수들이 모두 보도록 했다. 이때 처형된 진식이 정사 삼국지를 집필한 진수의 아버지였다는 설도 있으나 정작 진서를 찾아보면 진수의 아버지 이름이 진식이었다는 분명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 데다가 형을 받은 시기와 내용도 삼국지연의와는 조금 다른데 이 점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 그 원문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진수의 부친은 마속의 참군이었는데 마속이 제갈량에게 주살당할 때 진수의 부친 또한 연좌되어 곤형을 당했다. 곤형이란 머리를 깎이는 삭발형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진수의 아버지가 촉군에서 활동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제갈량에게 목을 잘리는 처형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가정전투에서 참패한 마속이 처형될 때 마속을 잘못 보좌한 죄로 삭발형을 당했다는 것이다. 제갈량이 정작 죽이고 싶었던 인물은 진식이 아니라 위연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용장이 부족한 형편이라 다른 싸움에서 그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살려둔 것으로 삼국지연의는 묘사하고 있다. 진식을 단죄한 제갈량이 장수들과 더불어 진경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데 세작이 들어와서 고했다. 조지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현재 군영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합니다. 보고를 들은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조진의 병세가 가볍다면 장안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지금까지 위군이 물러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병세가 위중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군중에 남아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이다. 내 이제 서신을 한 통 써서 항복한 진량의 병사를 시켜 조진에게 전할 터인데 이 서신을 보면 조진은 우라가 치밀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항복한 위군 병사들을 군막 안으로 불러들였다. 너희들은 모두 위군 병사이니 부모 처자가 대부분 중원에 있는 까닭의 한나라에 오래 머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는데 어떠냐? 제갈량의 말에 위군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다. 제갈량이 계속했다. 조자단은 나와 약조한 것이 있다. 내가 서신을 한 통 써줄 터이니 너희가 가져가서 자단에게 전하라. 위군 병사들은 편지를 받아들자 나는 듯이 위군 본영으로 돌아가서 조진에게 그 편지를 바쳤다. 이에 조진은 병을 무릅쓰고 일어나 편지를 읽어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나라 승상 무양우제 갈량이 대사마 조자단 앞에 글을 보내노라. 가만히 생각하건대 무릇 장수된 자는 물러남과 나아감에 능하고 부드럽고 굳센데 능하며 진격과 후퇴에 능하고 약하고 강한 것에 능해야 하느니라. 움직이지 않음이 산악 같고 알기 어려움이 음양 같으며 끝이 없음이 하늘과 땅 같고 속이 알참이 큰 창고 같으며 가없이 넓음이 바다 같고 눈부시게 빛남이 해달 별 같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천문을 보고 가뭄과 장마를 미리 예측하고 지리의 성질을 먼저 알아 전투 대응의 가능성을 살피며 적군의 장단점을 헤아려야 하느니라. 아, 배운 것 없는 후배는 위로 푸른 하늘을 거스르고 나라를 강탈한 역적인 낙양에서 황제라 참칭하는 것을 돕더니 야곡에서는 패잔병들을 달아나게 만들었고 진창에서는 장마를 만났구나. 물과 뭇에서 공경에 처하여 인마가 미쳐 날뛰니 내던진 무기와 갑옷이 들판을 채웠고 버린 칼과 창이 땅을 뒤덮었도다. 도독은 마음이 떨리고 겁이 났으며 장군들은 쥐새끼처럼 허둥거렸으니 무슨 면목으로 관중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무슨 낯으로 승상부의 대청에 들어갈고 사관이 붓을 들어 기록하고 백성들이 입을 모아 널리 퍼뜨릴 것이라. 중달은 전선 이야기만 들으면 벌벌 떨고 자단은 풍문만 들어도 놀라 자빠졌도다. 우리 군사로 말하자면 병사들은 강하고 말들은 튼튼하며 대장들은 성난 범 같고 머리 쳐든 용과 같으니 진천 땅을 휩쓸어 평지로 만들고 위나라를 황무지로 만들리라.
편지를 읽고 난 조지는 우라로 가슴이 막히는 바람에 그날 저녁 군중에서 죽고 말았다. 제갈량이 편지로 한껏 약을 올려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지만 정사 삼국지에 이런 내용은 실려 있지 않고 죽은 장소도 야곡의 군영이 아니라 낙양의 자택이었다. 또 그 집의 명제 고초에까지 문병 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삼국지연의의 내용과는 다른데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진이 병에 걸려 낙양에 돌아오자 명제는 그의 집에 행차하여 병세를 살폈다. 조진이 죽자 시호를 내려 원우라 하였고 아들 조상이 후사를 이었다. 어쨌든 조진이 죽자 사마이는 그 시신을 병거에 실어보내 낙양에서 장사 지내도록 했다. 위나라 국주는 조진이 죽은 것을 듣고는 즉시 조서를 내려 사마이에게 출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사마이는 제갈량과 교전을 하기 위해 대군을 일으킨 다음 선전포고를 알리는 개전통지서를 보냈다. 이를 읽어본 제갈량은 미소를 지으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조지는 죽은 게 틀림없구나. 그리고는 내일 싸우자는 내용의 답서를 사마이가 보낸 사자에게 들려보냈다. 그날 밤 제갈량은 강유에게 밀개를 주어 실행에 옮기도록 하고 관응을 불러 이러저러하게 하라는 분부를 내렸다. 제2장 다음날 제갈량은 기산의 병력을 총동원해 위수의 물가로 나아갔다. 한쪽은 강이고 다른 한쪽은 산이며 가운데는 넓은 들판이어서 싸움터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양군은 서로 마주하자 화살을 쏘아 그 사정거리 밖에 각자의 진을 쳤다. 이윽고 북소리가 333번씩 3번 울리는 삼통고가 그치니 위군 진영에서는 영문깃발이 열리면서 사마이가 말을 타고 나오고 무장수가 그를 뒤따라 나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촉군 진영에서는 수레 위에 단정히 앉은 제갈량이 무슨 소풍이라도 나온 것처럼 손으로 깃털부채만 가벼이 붙이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런 그를 향해 사마이가 외쳤다. 우리 주상께서는 위로는 유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한 것처럼 두 황제의 자리를 대르리어 물려받아 중원을 다스리고 계시느니라. 그럼에도 너희 총나라와 오나라를 용인한 것은 우리 주상께서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고 어지시고 하셔서 백성들이 자칫 다칠까봐 걱정하셨기 때문이니라. 너는 남양군에서 밭이 나갈던 촌놈이 아니냐? 하늘이 정한 운수도 모르고 함부로 우리 영토를 침범하다니 죽여 없애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일찍 돌아간다면 살 길이 열리리라. 각자 자기 영토를 지키며 속발 형태의 정족지세를 이룬다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을 면하고 너희들 목숨도 보전할 수 있으리라. 그 말을 듣고 제갈량이 껄껄 웃었다. 하하하. 내가 선제로부터 탁고의 중임을 받았거늘 어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역적을 토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조씨는 머지않아 우리 한나라에 멸망당하고 말 것이니라.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한나라의 신하로서 대대로 한나라의 녹을 먹어왔거늘 그에 보답할 생각은 아니하고 도리어 찬탈과 반역을 도우니 어찌 스스로 부끄럽지 아니하냐. 사마이는 부끄러움을 느낀 듯 얼굴이 벌개지며 말했다. 이제 말씨름은 그만하고 우리 서로 자웅을 한번 겨뤄보자꾸나. 내가 이긴다면 내 맹세코 대장 노릇을 그만두리라. 그러나 내가 지거든 일찌감치 고향에 돌아가라. 달아나는 너를 해치지는 아니할 터인즉. 좋다. 그럼 너는 장수로서 싸울 테냐? 병력으로 싸울 테냐? 아니면 진법으로 싸울 테냐? 먼저 진법으로 싸워보자. 그럼 내가 먼저 진을 쳐서 내게 보이거라. 이에 사마이가 중군 군막 앞으로 가서 손에 누런 깃발을 들고 좌우로 흔드니 군사들이 움직여 하나의 진을 만들었다. 그러자 다시 말에 오른 사마이가 진 밖으로 나오며 물었다. 너는 내가 친 진을 알아보겠느냐?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우리 군에서는 말단장수도 그런 포진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건 바로 혼원일기진이 아니냐. 사마이는 자기가 펼친 진을 대번에 알아본 제갈량에게 놀랐다. 좋다. 그럼 내가 진을 쳐서 내게 보이거라. 그러자 제갈량이 진 안으로 들어가서 깃털부채를 한번 흔드니 군사들이 움직여 하나의 진을 만들었다. 제갈량이 다시 진 밖으로 나와 물었다. 너는 내가 펼친 진을 알아보겠느냐. 그까짓 팔괘진을 어찌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우리 진을 깨뜨릴 수도 있겠느냐. 이미 아는 것인데 어찌 깨뜨릴 수 없겠느냐? 그렇다면 와서 한번 깨뜨려 보거라. 이에 사마이는 본진으로 돌아와 대릉장호 악침의 세 장수에게 분부했다. 지금 공명이 펼친 저 진안에는 휴, 생, 상, 두, 경, 사, 경, 폐의 8개 문이 있다. 너희 세 사람은 동쪽의 생문으로 쳐들어가 서남쪽의 휴문으로 나와
다시 북쪽의 계문으로 쳐들어가라. 그러면 저 진을 깰 수 있으리라. 하지만 너희들은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릉이 가운데 쪽, 장호가 앞쪽, 악침이 뒤쪽으로 각각 기마병 30기를 이끌고 생문으로 쳐들어갔다. 양군이 함성을 지르며 자기 편의 사기를 북돋우었다. 이에 세 사람이 뛰어들었는데 촉군의 진은 마치 잇닿은 성벽처럼 보여 충돌해도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세 사람은 기마병을 이끌고 진의 끝을 돌아 서남쪽을 치러 갔지만 촉군이 화살세례로 멈추게 만드는 바람에 옆을 쳤으나 역시 뚫고 나갈 수 없었다. 진들은 겹겹으로 포개져 있고 집마다 문이 있으니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어찌 분간할 수 있었겠는가. 세 장수는 서로 돌아보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공격할 뿐인데 적의 전투 대형은 마치 모여드는 구름 같고 피어오르는 안개 같았다. 함성이 울리는 곳마다 위군 기마병들이 하나하나 포박당해 모조리 중군으로 끌려갔다. 군막에 높이 앉아있던 제갈량은 장호, 대릉, 악침과 90명의 기마병들이 끌려와 좌우로 무릎을 꿇린 모습을 보자 웃으며 말했다. 비록 너희들을 잡아오기는 하였다만 그게 무슨 대수냐. 내 너희들을 놓아줄 터이니 사마이에게 돌아가서 병서를 다시 읽고 전략전술을 더 공부한 뒤에 자웅을 겨루러 와도 늦지 아니할 것이라고 전하거라. 그리고 너희들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무기와 싸움말은 모두 남겨두고 가거라. 그리고는 기마병들의 옷과 갑옷을 벗기고 얼굴에 먹칠을 한 다음 진 밖으로 걸어나가도록 했다. 이를 목격한 사마이는 크게 노해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처럼 아군의 얘기가 꺾이고 무너졌으니 무슨 낯으로 돌아가 중원의 대신들을 만나겠는가? 그리고는 즉시 3군을 지휘해 결사의 각오로 전투 대형을 편성했다. 사마이는 몸소 칼을 뽑아들고 용맹한 장수 100여 명을 재촉하여 적진으로 돌격했다. 양군이 막 맞붙으려는데 갑자기 위군 배후에서 북소리 나팔소리가 일제히 울리며 함성이 크게 진동하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서남쪽에서 몰려왔다. 바로 관흥이 이끄는 군마였다. 이에 사마이는 후군을 나눠 관흥을 막게 하고 자신은 군사들을 다그쳐 앞으로 진격했다. 그런데 달려가던 위군 병사들이 갑자기 큰 혼란에 빠졌다. 알고 보니 강유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몰래 달려온 것이었다. 이처럼 촉군이 새 길로 협공해 오자 사마이는 크게 놀라 군사를 급히 퇴각시켰다. 그러나 촉군은 빈틈을 보이지 않고 위군을 포위하며 달려들었다. 중과 부적임을 깨달은 사마이는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퇴각하라. 남쪽으로 달아나라. 사마이는 3군을 이끌고 남쪽을 향해 죽기 살기로 뚫고 나갔다. 그 과정에서 위군 병사 열의 67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마이는 위수 남쪽 강변으로 내려가서야 간신히 군영을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는 너무도 큰 곤욕을 치른 뒤끝이라 굳게 지키기만 하고 다시는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 제3장 승리를 거둔 제갈량은 군사를 거두어 기산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영안성의 이엄이 도위 구한을 시켜 보낸 군량이 도착했다. 그런데 사실은 술을 좋아하는 구한이 도중에 술 타령을 하느라 열흘이나 기일을 어긴 것이었다. 제갈량은 크게 노해 꾸짖었다. 군중에선 무엇보다 군량이 중요하다. 사흘만 어겨도 처형인데 너는 열흘이나 어겼으니 무슨 변명이 있겠느냐. 그리고는 밖으로 끌어내 처형하라고 소리쳤다. 이를 보고 장사 양이가 말했다. 구한은 바로 이엄이 쓰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돈과 군량이 서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죽인다면 나중에 누가 군량을 운송하려 들겠습니까? 듣고 보니 일리 있는 말이었다. 이에 제갈량은 무사들에게 소리쳐 결박을 풀게 한 뒤 곤장 80대를 때려 방면했다. 매를 맞은 구한은 마음에 앙심을 품고 그날 밤 기마병 대여섯 기를 이끌고 위군 군영으로 달아나 투항했다. 사마이가 불러들이자 구한은 엎드려 앞서 일어났던 일들을 고했다. 이를 들은 사마이가 말했다. 내 말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공명은 꾀가 많은 자라 다 믿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큰 공을 하나 세워준다면 그때는 내가 황제께 아뢰어 너를 상장으로 삼는 윤허를 얻어내리라. 예, 시켜만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성도로 돌아가서 유언비어를 퍼뜨려라. 공명이 주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조만간 황제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 그런 소문을 퍼뜨려 내 주상이 공명을 불러들이는 조서를 내리도록 만든다면 그게 바로 내 공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구한은 그렇게 대답하고 서둘러 성도로 돌아갔다. 그리고 환관들을 만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제갈량이 자신의 세운 공을 믿고 조만간 나라를 빼앗으리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들은 환관들은 크게 놀라 대궐로 들어가서 황제에게 일러 바쳤다. 후주가 놀라 물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환관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조서를 내려 승상을 성도로 소환하시고 병권을 빼앗아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옵소서. 이에 후주는 제갈량에게 군사를 거두어 조정으로 돌아오라는 조서를 내렸다. 그러자 장환이 반열에서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아뢰었다. 승상은 출전일에 거듭 공을 세웠는데 무슨 연유로 돌아오라고 하교하시옵니까? 짐에게 승상과 의논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요. 그리고는 사자에게 밤낮 없이 달려가 제갈량에게 성도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조서를 전달하도록 했다. 사자가 기산본영에 도착하자 제갈량은 그를 맞아들였다. 그리고 그가 바친 조서를 받아보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주상께서 아직 나이가 어리시니 곁에 간사하고 아첨 잘하는 신하들이 붙어 있구나. 내 이제 공을 세우려 하는데 어찌 돌아오라고 하신단 말씀인가. 하지만 내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는 주상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리라. 또 어명을 받들고 돌아가자니 훗날 이런 기회를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자 곁에 있던 강유가 말했다. 대군이 물러나면 사마이가 그 틈을 타 습격해올 터인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걱정 말라. 이제부터 나는 5길로 나누어 군사를 물릴 것이다. 오늘 먼저 이곳 군영부터 퇴각시키겠다. 예를 들어 군영 안에 군사가 1,000이라면 오늘은 아궁이를 2,000개 파고 내일은 3,000개, 모레는 4,000개를 파는 식으로 날마다 아궁이 수를 늘려가며 후퇴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양이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옛날 손빈이 방연을 사로잡았을 때는 병력을 늘리고 아궁이를 줄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승상께서는 군사를 물리시면서 어찌하여 아궁이 수를 거꾸로 늘리시는지요? 양이가 언급한 손빈과 방연은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전국시대의 인물로 제나라의 군사가 된 손빈은 아궁이 수를 줄이는 계책으로 위나라의 장군이 된 방연을 사로잡은 일이 있었다. 사마이는 용병에 능하기 때문에 아군의 후퇴를 알면 반드시 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리의 복병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여 우리가 버리고 간 군영의 아궁이 수를 세어볼 것이다. 그런데 아궁이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군사가 정말 물러간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의심이 생겨 우리를 뒤쫓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서히 물러나면 병력을 잃는 화를 면하게 되리라. 그리고는 영을 내려 군사를 퇴각시켰다. 한편 사마이는 구한이 계책대로 일을 진행시킬 것이라 여기고 일제히 습격하기 위해 촉군의 퇴각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적진을 살피러 갔던 척 후병이 달려와 촉군 군영은 텅 비고 인마도 모두 떠났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제갈량이 꾀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마이는 함부로 추격하지 못했다. 친히 100여 기를 이끌고 촉군 군영으로 가서 실상을 살피고 병사들더러 아궁이 수를 세어보라고 지시한 다음 본영으로 돌아왔다. 사마이는 그 다음 날도 병사들을 시켜 촉군이 버리고 간 군영에 가서 아궁이 수를 다시 세어보도록 했다. 나갔던 병사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촉군 군영 안의 아궁이 수가 어제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보고를 들은 사마이는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공명이 꽤가 많다고 생각하였는데 과연 그렇군. 병력이 늘어나니 아궁이 숫자도 늘어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추격하였다면 틀림없이 그의 계략에 빠졌으리라. 일단 물러났다가 다시 좋은 계책을 세워 도모하느니만 못하다. 그리고는 군사를 되돌려 쫓지 않았다. 덕택의 제갈량은 병사 한 명 잃지 않고 성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사마이가 제갈량에게 속았음을 안 것은 서천 입구에 사는 원주민으로부터 실상을 전해 들은 뒤부터였다. 원주민의 말로는 군사를 물릴 때 제갈량이 병사를 늘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다만 아궁이 수를 늘리는 것만 보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마이는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다. 아, 공명이 우후의 전법으로 나를 속였구나. 실로 그의 모략은 내가 따를 수 없구나. 우후는 강적과의 전투에서 아궁이 수를 늘리는 계책으로 적을 물리쳤던 동안시대의 지략가이자 이름난 장수였다. 새로운 우후의 농간에 강적 취급을 당한 사마이는 할 일 없이 대군을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4장 병력을 줄이면서 아궁이를 눌리는 방법으로 병사를 잃지 않고 한중으로 퇴각한 제갈량은 3군에 큰 상을 내린 후 성도로 돌아가 후주를 베었다. 노신이 기산으로 나가 장안을 취하려는데 폐하께서 조서를 내려 부르시니 무슨 큰일이 있사온지요.
후주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조서를 받고 대군을 싸움터에서 물린 뒤 입궐한 제갈량에게 영모의 징후가 없다는 것은 말을 듣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지나 후주가 입을 열었다. 짐이 오래도록 승상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 마음으로 그리웠기에 부른 것이지 별다른 일은 없소. 역시 제갈량이 짐작한 대로였다. 이는 폐하의 본심이 아니오라. 신에게 다른 뜻이 있다고 간신들이 중상모략한 결과임에 틀림없을 것이옵니다. 정확히 사태를 넘겨짚자 후주는 할 말을 잃고 침묵함으로 제갈량이 다시 말을 이었다. 노신은 선제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 죽음으로 보답할 것을 맹세하였사옵니다. 하오나 이제 내부에 간사한 자가 있다면 신이 어찌 능히 역적을 토벌하겠나이까. 이에 후주가 겨우 입을 열었다. 짐이 환관들의 말을 잘못 듣고 그만 승상을 불러들이고 말았소. 후회되지만 이미 늦었구려. 제갈량은 묵관리들에게 캐물어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가 구한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을 시켜 급히 체포해 나섰지만 구한은 이미 위나라로 달아난 뒤였다. 제갈량은 황제에게 함부로 아랜 환관들을 잡아다가 죄가 무거운 자는 죽이고 가벼운 자는 모두 대궐 밖으로 쫓아냈다. 그리고는 장환과 비위 등을 불러 꾸짖었다. 간신들이 황제 앞에서 나를 모함한 것을 그대들은 몰랐단 말이오.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사태에 어두웠던 것을 부끄러워했다. 제갈량은 후주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뒤 한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엄에게 경문을 띄워 군량과 말먹이 풀을 내어 군영으로 운반하라 이르고 한편으로는 관리들과 함께 다시 출병할 것을 의논했다. 그러자 양이가 나섰다. 그간 여러 차례 군사를 일으켜 병사들은 지쳐있고 군량 공급도 원활치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병력을 둘로 나누어 석 달 기한으로 반을 기산해 보내고 그 기한이 끝나면 교대로 나머지 반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20만 병력이 있다면 우선 10만만 기산해 보내고 나머지 10만은 남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대하면 병력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군사들도 지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서서히 나아간다면 중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말이 내 뜻에 부합하는구나. 중원 정벌은 일조일석에 이뤄질 일이 아니니 마땅히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계책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군사를 둘로 나누어 100일 기한으로 서로 교대하게 하고 기한을 어기는 자는 군법에 회부한다는 영을 내렸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총나라 거는 9년이 되었다. 그해 봄 2월에 제갈량은 위나라를 다시 치기 위해 출병하였으니 이때는 위나라 태화 5년에 해당한다. 위나라 국주 조예는 제갈량이 다시 중원을 치러 온다는 것을 알고 급히 사마이를 불러들였다. 공명이 다시 쳐들어온다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이제 자다는 세상을 떠났사오니 신 혼자서라도 힘을 다하여 나라를 침범하는 외적을 무찔러 없앰으로써 폐하께 보답하고 싶사옵니다. 조예는 크게 기뻐하며 연회를 베풀어 사마이를 대접해 주었다. 다음날 촉군이 쳐들어온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조예는 사마이에게 군사를 일으켜 적을 막으라는 영을 내리고 어가를 타고 친히 성 밖까지 나가 배웅했다. 사마이는 위나라 국주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곧장 장안으로 달려갔다. 여러 방면에서 몰려온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촉군을 쳐부술 계책을 함께 의논했다. 먼저 장압이 나섰다. 나는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옹성과 미성을 지키러 가 촉군을 막고 싶소이다. 그러자 사마이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의 선두부대만으로는 공명의 무리를 막을 수 없고 군사를 앞뒤로 나누어도 승산이 없어. 차라리 일부 군사를 남겨 상규를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산으로 나아가느니만 못하오. 공께서 선봉에 서주시겠소? 장압은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선봉장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 내 평소 충의를 품고 마음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고 싶었으나 지금까지 이 마음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하였어. 그런데 이제 도독께서 그 같은 중임을 맡겨주시니 비록 만번 죽는다 하여도 사양하지 아니하리다. 이에 사마이가 장압을 선봉장으로 삼아 대군을 총지휘하도록 하고 곽회에게는 농서지방의 여러 군을 수비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리고 나머지 장수들도 각기 길을 나누어 나아가도록 했다. 얼마쯤 진군에 가는데 앞을 살피러 나갔던 전군의 척 후병이 달려와서 아래입니다! 하고 보고했다. 공명이 대군을 거느리고 기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전군의 선봉장 왕평과 장인은 곧장 진창으로 나와 검각을 지나더니 산관을 거쳐 야곡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마이가 장압에게 말했다. 이제 공명이 대군을 휘몰아 한 번에 멀리까지 나아왔으니
틀림없이 농서 일대에 밀을 베어 군량을 사무려들 것이오. 그러니 장군은 기산에 군영을 세워 주둔하시오. 나는 과표와 더불어 천수 일대의 여러 군을 돌며 적군이 밀을 베지 못하도록 막겠소. 그리하리다. 장압이 응낙한 뒤 사만 군사를 이끌고 기산으로가 군영을 세우기 시작하자 사마이는 대군을 이끌고 농서지방으로 향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